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을 다들 아시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게 그런 이들을 가만히 놔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한탕주의에 눈먼 한심한 부류들. 서방님 부부는 돈을 쫓는 한심한 한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못난 것도 자식이라고 시부모님은 몇십 년을 피눈물에 시퍼런 멍자국을 끌어안고 오늘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이미 큰 수익이 나고 있다고요. 그곳에 큰 돈을 넣어놨으니 조금만 더 오르면 현금화해서 계약금 물어주고 이익도 배불리 챙길 수 있다니까요. 서방님이 거래처 계약금을 가로채서 한탕하려고 했을 때 내뱉던 뻔뻔한 수작질이었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망상에 빠지고 조금 더 하다 욕심의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쫄딱 망해버렸지만요. 얼마나 돈에 환장해서 가족과 지인들까지 배신을 했는지 그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지속되더니 슬슬 장마가 오려는지 며칠 동안 날씨가 흐리네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촌에서는 힘겨운 목소리가 이어지던데 어서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지났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남편과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저와 남편 역시 결혼 이후에 시댁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시부모님과 신경전을 한 것은 아니고 서방님과 동서에게 고통받는 일이 여럿 있었거든요. 차라리 남들처럼 시부모님과의 트러블이었다면 제가 조금 더 잘하는 쪽으로라도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사람들과의 티격태격이니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서방님은 저렇게 생각이 없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형이고 형수인데 어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싶은 순간들을 어렵게 견뎌냈네요. 왜 형 결혼할 때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데 나도 아들이라고 또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사고를 안 치고 배겨? 저희만 쏙 빼고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과 동서는 자신들이 받아간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더 끊임없는 돈을 요구해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님과 형제의 탓이라며 정당화시켰죠. 시부모님은 그 당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서방님은 초등학교 졸업 후 뉴질랜드로 유학을 다녀올 정도였으니 큰아들에 비해 지원이 더했음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아버님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열풍이 불던 2000년대 초반에도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굴릴 때 아버님은 땅을 구입하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도 주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하대요.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허허,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부동산이 좋아. 특히 땅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남들이 하는 속된 말로 대박 주식,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쪽박 말고 완전하게 땅에 묻어두자고. 게다가 공장 부지로 여차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게지. 그 선경지명으로 2억을 투자한 토지는 10억의 부동산 가치로 불어났다죠. 당시의 경기도 주변은 땅값이 매우 저렴했는데요. 아버님은 남양주 인근의 토지를 아름아름 매입하며 부지를 점점 더 넓히셨습니다. 아버님의 목적은 추후에 더 큰 공장을 세울 자리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땅이 아버님의 노후 자산이자 아들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남편도 아버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며 자랑스러워했죠.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신도시 사업이다 어쩐다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경기도 외곽 땅값이 갑자기 확 뛴 거야. 아버지가 샀던 돈에 비하면 거의 5배 이상 뛰었지. 아버님이 구입했던 땅은 경기 북부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남권이 상승세였고 경기 북부의 외곽은 농지나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죠. 남들이 강동과 강남 일대의 땅에 집중할 때 아버님은 공장 부지만 노리시고 경기도 북부에 싼 땅을 매입하셨는데 아니 글쎄 국가에서 신도시 사업이다 어쩐다 하면서 땅값이 한 번에 확확 뛰었다지 뭐예요? 행운도 그런 행운이 없었죠. 특별한 정보도 없었던 시절에 다른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 갑자기 노다지가 된 것이니까요.
남편은 그런 여유 있는 집에서도 아버님의 성품을 물려받아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방님이 탱자탱자 놀 때 남편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아버님의 뒤를 이을 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했어요. 남편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아버님의 공장의 사무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님이 굴리는 사업 규모를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각종 일처리를 주 6일 이상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죠. 남편과 아버님의 일궁합은 매우 좋았고 덕분에 아버님은 다양한 수주를 끌어와 봉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봉제 사업은 각종 인형이나 소품, 쿠션, 의류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무였어요. 특히나 전국적으로 인형 뽑기 붐이 일어났을 때 아버님의 공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갔죠. 여보, 우리가 큰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요. 당신 아주 든든하시죠? 그러게나 말이야. 어쩌면 나하고도 손발이 척척 잘 맞는지 김 사장도 아주 부러워 죽으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작은 것은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저 모양이니 에휴. 시부모님은 남편이 든든하다며 기특해 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반면에 서방님은 늘 걱정거리를 몰고 다녔죠. 남편과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3살 어린 서방님은 그저 하루하루를 노느라 바빴습니다. 뉴질랜드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면 영어 회화는 튀었을 텐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유학생들과 어울려서 놀았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요. 뭐 공부머리가 없다면 다른 기술이라도 배우면 되죠. 하지만 서방님은 늘 집에서 놀고 먹고 창창한 젊음을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으로 보냈다고 해요. 인생에서 근면성쇠 빼면 시체인 아버님과 남편은 서방님에게 취직을 하기 싫으면 공장일이나 도우며 기술을 배우라고 했지만 일주일 일하고는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애가 생겨서 결혼해야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랬던 서방님이 20대 중반의 여자친구와 사고를 쳤고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서방님은 느닷없이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학생 티를 벗은 여자였고요. 시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쁜 생각 안 하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들에게 결혼자금 일체와 신혼집까지 모두 준비해 주었죠. 그때 아버님이 갖고 있던 땅의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매각했던 땅은 파주에 갖고 계셨던 땅이었어요. 서방님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했고 결국 비빌 언덕이었던 봉제 공장의 관리직으로 취직을 했죠. 조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장남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어찌나 애가 탔을까요? 남편은 집,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이 주선해주던 손자리도 늘 잘 되지 않아 걱정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40이 가까워질 무렵에 친척분의 소개로 저를 만났습니다. 성향도 가치관도 비슷한 저희는 1년 연애 끝에 40이 되기 전 30대의 끝물에 결혼을 올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 귀한 손님이야. 엄마 아빠가 지원해줄 테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저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팀장이란 직책도 달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부족함 없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장남의 결혼을 기대하던 어머님이셨기에 저를 보면 항상 챙겨주시기 바쁘셨죠. 사람들은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한 해 만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한 채 준비해 주셨죠. 허례허식 가득한 예단 예물은 필요 없다며 어머님은 그저 행복하게만 살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리도 저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과 불화가 생길 수 있겠나요? 저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남들 부럽지 않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편함 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었죠. 저에게는 시댁의 스트레스는 1g도 없을 거라고 안심하던 그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질투심이 많고 욕심 많은 서방님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요. 형은 큰 아파트 해줬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줘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뜸 첫째 서방님이 이사를 지원해달라고 선언하더군요. 저는 서방님은 물론 동서와도 말을 많이 나눠보지 않은 어색한 사이였는데
가시돋친 말투로 형과 차별 대우하냐는 식의 말을 던지는 서방님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았달까요? 동서는 그런 서방님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굳은 얼굴로 어머님, 아버님만을 쳐다보고 있었고, 서방님의 목소리에 놀란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서방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너네 결혼했을 때에도 똑같이 신혼집 마련해준 건 기억 안 나냐? 저희 아파트랑 지금 형 아파트랑 평수도 그렇고 브랜드도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지금 시세만 해도 4억 차이구만. 똑같이 해준 거야. 땅이 그때 시세랑 지금 시세가 다른 것도 있고, 너네 형은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한 거잖니. 그때 상황에 맞게 해준 거지. 서방님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고 땅값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생각도 안 한 모양입니다. 그저 지금 시세로 아파트 비교해보니 자기 아파트가 더 가격이 낮다는 생각에 샘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 남편이 그런 염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아버님의 말에 입을 삐쭉 내밀며 실망한 표정을 드러내더군요. 서방님은 두 분에게 연신 볼멘 소리를 내며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라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아무튼 도와달라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순간 식탁 위에는 어색함과 정적만이 감돌았죠. 기가 막힌 두 분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서방님을 말리면서 저에게 미안한 내색을 비추셨습니다. 남편의 중재로 이야기는 거기서 일단락됐지만 저는 서방님과 동서가 저희의 결혼에 약간의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서방님은 원래부터 열등감이 좀 있는 녀석이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처럼 야무지고 똑똑하며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이상은 한없이 높아서 늘 능력보다 더 벌고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서방님의 실수와 무능으로 회사에 타격이 간 크고 작은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가족이 아니었으면 금방 잘라버렸을 텐데 동생이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이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화도 못하면서 바라는 건 많아.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해.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 아버님이나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테니까. 저는 평소 서방님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던 남편을 달래며 괜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시댁과의 식사에서 적대감을 느꼈던 이후 저는 동서의 말과 행동에도 시기와 질투가 묻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의 아이를 낳은 후 줄곧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해본 일 없이 엄마가 되었다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그냥 살림하며 아이만 키우며 살았다고 해요.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한 저는 동서와 이야기하면서 경제관념은 물론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이 너무나도 다른 점이 큰 괴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의 고희연을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상의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동서, 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스로 나오는 중화요리집이었는데요. 룸에서 식사를 하며 날짜나 장소 등을 이야기하였죠. 중간에 어머님이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어머님이 나가고 얼마 뒤 동서는 어색함을 풀어보려는 듯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그럼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해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묶인 돈은 얼마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신혼집 말고 더 해준 거 뭐예요? 예물을 뭐 받았어요? 가전이랑 가구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실 타인의 급여를 묻는다는 것은 매우 신뢰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동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연봉을 물을 때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요즘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버나 궁금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나름 성심껏 대답을 해주었죠. 그런데 점점 물어보는 내용이 다 돈과 연결되었다는 게 불쾌해지더라고요. 저희의 잉여자금까지 물어보는 건 선 넘는 일 아닌가요? 동서가 원래도 좀 철이 없는 캐릭터기는 했지만 제 주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남의 가게 상황을 뜯어 묻는 사람이 없기에 당황스럽게 웃었습니다. 더군다나 곧 어머님이 돌아올 시간이 되는데 시댁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장남의 결혼이라고 해서 자신들보다 2배, 3배 더해줬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동서가 생각한 것처럼 저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턱대고 받기만 한 거 아니에요.
신혼집 마련해줬을 때 부족함 없이 예단도 보내드렸고 신혼집 외에는 저의 힘으로 했어요. 지금 집값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럼 예단은 한 2, 3억 했어요? 설마 10%라고 생각해서 1억만 한 거 아니죠? 그쵸. 아버님 시계랑 어머님 가방도 해드렸어요. 그럼 동서는 신혼집 해주셨을 때 얼마나 예단했어요? 적어도 현금 1억은 드렸어야 했을 것 같은데 선물은 뭐 해드렸어요? 속으로는 열불이 뻗치고 힘줄이 빠직하고 돋더라고요. 뭐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다 있어 싶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감추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동서는 자신에게로 화두가 옮겨지자 어버버하다가 결국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더군요. 나중에 듣기로는 동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가 받기만 했다고 확인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거죠. 제가 본인처럼 받기만 한 걸 확인해야 어머님, 아버님에게 더 툴툴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뒤 어머님이 돌아오셨고 동서는 언제 그런 민감한 질문을 물어봤냐는 듯 새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나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최대한 부딪히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내외와는 트러블 없이 살고 싶었던 저지만 몇 달 뒤 또 한 번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님과는 다르게 주식으로 돈을 굴렸어요. 자녀도 없겠다,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1% 예금으로 돈을 묶어두는 게 너무 아까웠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부동산에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다던 주식을 저 역시 결혼 전부터 재테크로 해오고 있었는데 한 번도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박사로 불리는 가까운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함부로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지인이 주식 박사라 하지만 100% 확답은 아니니까요. 카더라 소문만으로 타인에게 추천하기에는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크죠. 투자라는 게 특히나 주식이라는 건 원금 보장은 전혀 없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자체적으로 손해볼 것을 염두에 둔 채로 돈을 굴려야 하는데 낱말 듣고 투자를 하면 손실이 있을 때 다 그 사람 탓같이 느껴지죠. 저는 괜히 이게 좋대요, 저게 좋대요 라는 소문을 흘렸다가 그 집안의 기둥을 흔들 만큼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을 아주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생명공학 쪽 주식이 한 방에 뛸 거야. 그쪽 종목 중에서 XXX 사봐. 나 이번에 여기에 크게 넣으려고. 미국에서 생명공학 관련된 뉴스가 최근 이슈거든. 오를 것 같아. 저는 친구의 이야기에 여유 자금을 모아 매수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조명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초기 금액이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매수 전에 친구가 알려준 기업 정보를 알아보니 정말 외국에서는 여러 뉴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확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도 이 정보를 귀띔해줬고 남편 역시 잉여 자금을 제게 맡겨 투자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번에 목돈이 좀 있던데 얘기해볼까? 안 돼.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나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남에게 추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 손해라도 입으면 다 화살이 돌아온다고. 어차피 예금으로 묶인 돈이라서 수익 안 나오는 돈이니 괜찮을 거야. 나도 알아봤는데 정말 곧 수직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이라 괜찮아 보이던데 뭐.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주식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잉여 자금으로 묶인 돈은 근 5천만 원이었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어머님, 아버님은 위험한 게 아니냐고 겁을 내셨죠. 저 역시 타인의 돈이 연관될 때 느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설득에 신이 난 남편을 저지시키며 아버님, 어머님 뜻대로 하시라고 연신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똑똑한 며느리가 알아본 정보니 한번 해보마. 하시며 저희에게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은 수익금의 10%만 가져갈 테니 며느리가 잘 굴려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큰 돈으로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손해 입어도 괜찮다며 껄껄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지인의 정보는 역시나였습니다. 얼마 뒤 국가정책에서 생명공학 쪽 사업이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뉴스가 나왔고 저희가 투자했던 종목은 한 번에 수직 상승을 이뤄냈죠. 저는 지인에게 자문을 얻어 고점을 찍을 때쯤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의기양양하게 수익금을 보내드렸고 두 분은 액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몇 개월 만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굴린 돈이니 며느리 거지. 수익 난 돈으로 더 굴려봐. 내가 해보니까 부동산도 괜찮더라. 한 번에 크게는 아니어도 아름아름 괜찮은 데 있나 봐봐. 아버님은 처음 하신 말씀처럼 수입금의 10%만을 가지시고는 나머지를 저에게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남은 수익금은 오롯이 저의 능력이라며 단호하게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큰 수익이 난 상황에 기분이 좋았는지 또 다른 종목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들뜨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죠. 그리고 이번에 수익금을 시드머니 삼아 아버님 조언처럼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 중인 저는 은행 융자도 쉽게 할 수 있었죠. 남양주와 의정부 사이의 부지에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호재가 되었던 이 투자가 서방님과의 사이에서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고위연에 오랜만에 모인 저희 모두 잔치를 열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 아버님의 고견을 구했죠. 아버님은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가 괜찮다, 앞으로는 어디가 전망이 좋다 여러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 역시 재테크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주의 깊게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숟가락을 쾅 내려놓는 거대한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고 있던 서방님이었습니다. 뭐야? 형한테 또 해줬어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꿈쩍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형한테만 도움 주시는 건데요? 이 염치 없는 놈아. 너네 이번에 이사 간 데서 1억 원 보내준 건 기억도 못하냐? 아버님은 버릇없이 대드는 서방님 목소리에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욱하는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식 매매한 거니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은 코웃음을 치며 저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영수, 그것도 그래요. 수익 나는 정보가 있는데도 왜 저희만 쏙 빼놓고 투자해요? 아버지도 거기에 돈 넣었다면서요. 형수 저희만 엿먹으라고 쏙 빼놓은 거 아니에요? 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주식 투자 남한테 권유했다가 무슨 욕을 먹으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냈다던 1억 원은 남아있긴 하냐? 투자금이 있기나 해? 남편이 무섭게 몰아붙이자 서방님은 이만 바득바득 갈더니 불쾌하다는 듯이 동서와 조카를 데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서는 나가기 전 저를 한번 째려보고 나가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즐거운 70번째 생일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친부의 고위험 자리에서 화가 난다고 가족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는지 서방님 하는 행동이 꼭 10대 청소년 같아서 30대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투자해보라고 저희에게 주신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1억은 또 뭔가요? 본인들이 실패해서 공중분해시킨 상황의 원망을 왜 저에게 돌리려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내외가 떠난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술을 잔뜩 마신 아버님은 청소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서방님이 저질렀던 수많은 돈 까먹는 일에 대해 늘어놓았죠. 오냐오냐 키운 탓에 그렇게 돼버린 건지 아니면 그저 성격 자체가 그런 건지 두 분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는 어머님께 손수건을 건네드리며 위로를 해드렸죠. 에휴, 내가 그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키운 것인지, 에휴. 이제라도 철 좀 들었으면 바랄 게 없겠구만, 아유. 이번 기회로 차라리 아예 연을 끊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편이 더 쉽고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소동이 있고 몇 주 뒤 동서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번에 무례하게 행동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워낙 아주버님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섭게 쏘아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형님과 잘 지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동서 때문에 속눈샘 치고 내밀어오는 손을 잡기로 했죠. 그날 이후 동서는 지나가다 들렀다면서 저희 집에 과일을 사들고 오질 않나
어디서 받았다면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질 않나 이제껏 보였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안 보내줘도 돼. 에이, 형님도 뭐가 부담스럽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동생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저는 180도 변해버린 동서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소소한 건데 부담 갖지 말라며 생글생글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동서의 달라진 태도를 이야기했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싶나 보지. 말하더군요. 얼마 뒤 동서는 저에게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권이 생겼다며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모처럼 뷰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동서는 뜬금없이 자신의 친동생이 근처에 산다며 잠깐 불러도 되겠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왜 부르는 거냐 했지만 동서는 별뜻 없다며 굳이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도착하더군요.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이 흐르던 중 본격적으로 동서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형님 저번에 보니까 주식이나 재테크 쪽으로 일가견이 있으시던 것 같은데 혹시 요즘은 좋은 정보 없어요? 제 동생이랑 저도 이번에 목돈이 좀 생겨서 투자 좀 해보려고요. 안 그래도 저 요즘 주식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투자할지 영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재테크 고수시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 사실상 주식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끈질기게 저에게 정보를 캐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는 특별한 소식이 없으니 나중에 정보가 들어오면 귀띔해주겠다고 말하고서야 두 사람의 부담스러운 질문 공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늘리고픈 욕심 가득한 동서는 저와 척을 지는 것보다 가깝게 지내 정보를 교류하는 편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에게 권유하지 않는 성격일 뿐더러 특히나 대놓고 수익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의 행동이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형수, 요즘은 뭐 없나요? 무슨 얘기 들으시면 저희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방님 역시 저를 만날 때마다 투자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그만하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안부를 묻는 척 투자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투자할 자금도 없으면서 무슨 주식 생각이냐며 답답해 하셨죠. 생각해보니 두 사람은 지금 시드머니 자체가 없을 텐데 무슨 자금으로 투자 타령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지인에게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거기에 상당 금액을 넣었습니다. 대신 이번 정보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체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 같은 서방님 내외는 저를 찾아와서 알려달라며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번 건은 정말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괜찮은 정보 있으면 그때. 정확치 않은 거면 형수님은 왜 넣으셨는데요? 뭔가 좋은 낌새가 보이니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좋은 건 좀 나눕시다, 형수. 그래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 다 본인이 손해볼 거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저희에게 귀뜸만 해주세요. 선택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네? 한사코 제가 투자한 종목을 알려달라고 성화인 두 사람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 주었죠. 두 사람은 눈을 반짝이며 폰에 메모까지 하더군요. 저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니 투자한다 하더라도 꼭 소액만 넣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알겠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미 욕심으로 그득한 표정을 보니 저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퍼졌습니다. 다행히 그 종목은 천천히 상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매일 확인하는 타입이 아닌데 서방님네가 엮이니 제 돈이 아닌 그들의 돈 때문에 수시로 주식 어플을 들락날락하게 되더라고요. 동서의 말 맞다나 자신들이 선택한 거니 저와는 무관하다고 여겨도 되겠지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말만 믿고 투자를 감행했을 거라 생각하니 남의 일처럼만 여겨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방님의 근무하는 모습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상한가를 그리는 곡선 때문에 연신 신이 났는지 들뜬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자 남편은
시드머니 자체가 없으니 손실을 입어봤자겠지. 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혈안이 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던 때였죠.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동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넣은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동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알아보기가 어렵거든. 설마 돈을 더 넣을 생각은 아니지? 위험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 알았지? 동서는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주식에 신이 났는지 목소리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왠지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더 투자해볼 심산으로 정보를 묻는 느낌이었습니다. 단호한 저의 만류는 귓등으로 듣던 동서. 이미 상한가를 친 상황이라 위험 경고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잔소리가 귀찮았는지 형님 또 정보 있으면 알려줘요 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동서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동서와 통화를 했는데 낌새가 이상해. 혹시라도 주식에 올인할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전화해서 꼭 말리라고. 저의 당부에도 서방님의 일상에 크게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던 남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로 귀찮아했습니다. 저는 형인이 꼭 조언하라고 당부를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남편의 봉제 공장으로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이 공장과 계약한 물건이 제때 오지 않아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물건을 받으러 온 타 업체였습니다. 체결된 계약이 금시초문이었던 남편은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글쎄 서방님이 다른 사람들 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빼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두 주 미뤘던 약속이 달이 넘어가다 보니 기다릴 수 없었던 직원들이 항의를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마침 서방님은 외근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계약서를 확인하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게 받은 계약금은 자그만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납품해야 할 물건의 양도 단번에 맞출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었죠. 남편은 이 사건을 즉시 아버님에게 말씀드렸고 서방님을 호출한 가족들은 대체 무슨 짓을 벌리고 다닌 거냐며 분기탱천하였습니다. 서방님은 진지한 와중에도 비실비실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건 계약금은 제가 나중에 돌려줄게요.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한 거라 어차피 시작하려고 했던 수주도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계약하기가 얼마나 신뢰를 잃는 일인 줄 몰라서 그래? 게다가 너가 연락한 곳은 우리와도 오래 일해온 업체인데 평판을 얼마나 깎아먹으려고. 남편이 어찌나 크게 화를 내던지 평소에는 절대 몸싸움 같은 거 하지 않던 사람이지만 서방님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뜯어말렸고 그 와중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서방님의 태도는 껄렁껄렁했죠. 남편은 계약금을 당장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이미 수중에 없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서방님이 말도 안 되는 허위 계약을 하면서까지 돈을 필요로 했던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네, 저에게 얻어간 주식에 돈을 넣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아버님과 남편은 어리 빠진 얼굴로 서방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죠. 서방님이 철없이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앞뒤 없이 무모한 인간일 줄이야. 저의 괜한 언지가 아버님과 남편의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서방님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이미 큰 수익이 나고 있다고요. 그곳에 큰 돈을 넣어놨으니 조금만 더 오르면 현금화해서 계약금 물어주고 이익도 배불리 챙길 수 있다니까요. 주식 자체가 상한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는데 어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지 저는 서방님의 뇌구조가 궁금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애써 억누르며 내일이라도 당장 주식을 처분하고 사건을 해결하라고 화를 꾹꾹 참으며 말했죠. 하지만 서방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에게 계약금 문제만 해결해주면 수익이 나는 대로 웃돈을 얹어드리겠다는 말을 실실 웃으면서 내뱉었죠. 저는 서방님에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날카롭게 말한 뒤 남편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봉제 공장에 위기가 닥친 느낌이어서 초조했죠. 자기야, 괜히 나 때문에 공장만 위험해진 것 아니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거래처 계약금 환불부터 진행하면 안 돼? 그건 더 위험한 방법이야.
그렇게 되면 업계에 곧바로 소문이 나서 우리 공장 이미지만 타격을 입어서 안 돼. 휴, 공장 풀 가동시키고 어떻게든 물량 맞춰 보내주는 수밖에 없어. 결국 공장은 파트타임을 고용하여 24시간 풀가동을 진행하며 어떻게 해서든 서방님이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계를 돌렸습니다. 야간 시급까지 톡톡히 쳐가며 많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죠. 이익보다는 손실이 생기는 일이었지만 아버님과 남편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서방님은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을 보기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배짱 장사를 이어나갈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나와보지도 않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아우, 속 터져. 남편은 공장 풀가동시켜서 물량 맞추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출근 안 하는 서방님 때문에 몇 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했어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봉제 공장. 다행히 정해진 기한 안에 물품을 모두 지급했고 두 사람이 우려했던 평판은 다행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회계를 보던 남편은 서방님 때문에 입은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되돌려 받겠다며 이를 갈았죠. 저는 괜히 그들에게 주식 이야기해줬다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리라 두 손을 꾹 쥐며 다짐했죠. 저번에 얘기했던 거 조만간 빼야 할 거야. 미국 쪽 흐름이 좋지 않거든. 욕심 부리지 말고 가급적 미리 빼놔. 지인은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매도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식이어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서방님네에도 전해야 할 것 같아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이번에 손실이 크게 나면 또 시댁에게 불똥이 튀게 될까봐 마지막 연락이란 심정으로 주식을 처분하라고 짧게 텍스트를 발송했죠. 제 문자를 본 동서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상대도 하기 싫은 마음에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형님, 잘 지내셨어요? 철없이 해맑은 동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보다가 빼고 싶거든요. 나 그쪽과 말 섞고 싶지도 않거든. 마지막으로 말할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란 대로 해. 무슨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실까. 형님, 저희도 이거 좀 알아봤는데요. 향후 몇 달간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동서의 능글맞은 목소리를 끝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대체 얼마를 넣고 얼마를 이익받길래 목소리와 태도가 저리 바뀐 건지. 저는 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서방님과 동서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뺀 자금으로 경기 북부에 토지를 더 매입했습니다. 도심과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가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죠. 예전에 아버님이 추천해주신 땅 중 일부였습니다. 게다가 급처로 나온 땅이었기에 저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팔고 난 것은 미련을 갖지 않는 타입인데 서방님네와 연관된 주식의 소식은 어찌나 주변에서 그리 들려오는지 자꾸만 정보를 알게 되더군요. 친구의 말처럼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곡선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상승세가 꽤나 가팔라서 경제뉴스의 한 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탔죠. 그제야 서방님과 동서는 시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돈을 꽤 만졌는지 때깔이 좋아 보이더군요. 차도 바꾸고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방님을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못 드린 계약금을 이제야 드린다고 능청스럽게 통장을 내미는 서방님. 여기요, 그때 계약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올 때 자신있게 투자해야 큰 돈도 벌 수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귀엽게 봐주세요. 다시는 말썽 안 부릴게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님. 그리고 이제 말썽 같은 거 부리지 않겠다고 애교를 부리는 동서. 그리고 할아버지 화 푸세요 말하는 조카까지. 아버님은 결국 평생 그래왔듯 다시 눈엣가시 서방님을 받아주었죠. 두 사람은 이제 저보다 더욱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현황까지 말하더군요. 형수님 덕분에 인생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웃어 보이는 서방님을 보니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봉제공장은 서방님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부분을 서서히 회복해 나갔고 저 역시 제 일을 하며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방님 내외는 공장을 아예 등한시하고 오로지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돈이란 자고로 자고 있을 때에도 굴러가야 진정한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서방님은 어디서 주워들은 기가 찬 말들을 내뱉으며 과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그동안 자신에게 쌓인 게 많아서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러다 큰 코 다칠 게 뻔하다고. 자기 인생 망치는 건 자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창기에는 남편이 서방님을 너무 모질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서방님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지를요. 이제 나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노후나 보내야겠다. 앞으로 공장은 너가 도맡아서 처리하거라. 둘째 녀석은 자기 알아서 살라고 하고 관리 조직부터 체계적으로 다시 손 봐봐. 네, 아버지가 해오신 일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아버님은 사업주를 남편으로 바꾸었고 남편은 실장에서 드디어 사장으로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더 신선하고 시대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봉제공장의 회사 사명부터 바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행보를 멀리서 지켜보시며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군데 마케팅을 해가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규모 봉제 공장이 아니라 자체적인 캐릭터를 개발해 나가며 조금 더 주체적인 사업체로 발전해 나갔죠. 그에 반해 서방님은 공격적인 투자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형, 그렇게 매일 밤 사업에 목매달고 매달려봤자 얼마를 벌겠어. 나처럼 머리 굴리면서 돈을 벌어야지. 봐봐, 사는 동안에도 내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서방님은 남편을 보며 미련하게 돈을 번다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죠. 대체 무슨 돈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서방님네는 그냥 남남으로 생각하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철없는 동생의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할 남자가 아니어서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거의 다 왔다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돌아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여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누구지? 기억을 더듬던 와중에 가까워진 얼굴에서 동서의 이목구비가 떠오르더군요. 저번에 한번 잠깐 만났던 동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 저를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네? 돈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동서의 여동생. 뜬금없이 저에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여자에게 제가 왜 돈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반응을 본 동서의 여동생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길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수익 내준다고 하면서 가져간 내 돈 말이에요. 당신이 주식에 큰 손이라면서요. 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식 고수라 큰 돈으로 불려준다고요. 사람들은 우렁찬 고함에 일제히 저를 바라봤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거리며 여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씩씩대는 동서의 여동생을 데리고 인근 카페에 들어가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죠.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나는 당신의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서의 여동생 입에서 나온 얘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날 동서는 자신의 동생에게 저를 주식의 큰손이라 소개했다네요. 형님이 주식으로 돈 꽤나 만진 사람인데 이번에 좋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며 식당으로 부른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들은 정보가 있다며 같이 투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서의 여동생은 20대부터 꾸준히 저축한 돈 1,000 얼마를 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동서의 시드머니가 되었던 거고요. 언니, 이 돈 내 전 재산이야. 알았지? 나 언니만 믿고 보낸다. 몇 배로 불려주는 거 확실한 거지? 처음에는 다달이 수익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감히 자신의 친언니가 사기를 치겠나 싶어서 여동생 역시 걱정 없이 기다렸다죠. 그런데 또 몇 달 뒤 동서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름을 팔아서 말이죠. 우리 주식의 큰손 형님이 이번에 대박 정보를 알려줬거든? 이거 진짜 안 나오면 손해래.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형님이 직접 굴리는 거라서 단기 수익 장난 아닐 거야.
너 여윳돈 있으면 투자해올래? 다달이 수익금을 받고 있던 그녀는 동서의 말에 현혹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은 후 동서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단기기 때문에 잠깐만 굴리면 금방 원금은 물론 3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의심도 없이 올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동서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어 저의 회사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럼 지금 그쪽이 제 돈을 굴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제가 무슨 주식의 큰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이거 아무리 언니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안 하면 사칭죄로 제가 신고하겠어요? 저는 동서의 이런 파렴치한 행각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친언니에게 속은 동서의 여동생은 얼굴을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넘게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서 라는 안내 멘트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했지만 저의 흥분한 모습에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두 사람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에 내려가 노후를 즐기고 있을 시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인가 고민했지만 일단 사건을 좀 파헤쳐 본 뒤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주식부터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설명을 드리던가 말던가 하지. 저는 우선 제가 이야기했던 사건의 시작 그 주식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은 잊고 살았기에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자 뉴스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락, 작전주, 개미들의 눈물, 하루아침에 폭삭 등등 자극적이고 비관적인 뉴스들이 경제면을 뒤덮고 있었죠. 그동안 두 사람이 저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돈천, 이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잔뜩 끌어온 돈으로 운용한 것 같은데 자신의 친동생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걸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 파렴치한 짓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사칭한 거면 어떡하고. 이미 잠적해버린 걸 수도 있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편은 서방님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선 끝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희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가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남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저희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주변의 만만한 사람들에게 1,000, 2천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무려 3억이나 가진 채로 투자를 시작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에게 조르고 졸라 받은 돈도 절반 이상이 섞여 있었고요.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잠깐만 융통한 뒤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 곧바로 끝내리라 했었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대로는 아깝다고 판단하여 질질 끌고 다시 돈을 융통하여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문어발식 사기를 계속 이어갔다죠. 남편이 예상한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빠졌겠어요. 어릴 때부터 형에게 느꼈던 열등감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저희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돈을 잃은 동서의 여동생이나 사칭을 당한 저야 가족이라는 어쩔 수 없는 끈으로 인해 선처를 해줬지만 아예 피로 연결되지 않은 지인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으며 끝까지 해보자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죠. 두 사람은 결국 이사를 갔던 아파트도 금매로 내놓았고 지금은 노후를 즐기러 지방으로 내려간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 죽는 걸 보고 싶으세요? 아버지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차라리 죽어라. 이 정신 나간 녀석 같으니라고. 니들이 벌려놓은 똥판을 왜 부모더러 치워달라고 하는 게야. 게다가 자식을 팔어. 썩 꺼져. 싹싹 비는 서방님의 우는 소리에도 아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매번 마음 약해서 도와주고 살려주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며 2번 다시 안 속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아파트를 금매로 팔은 돈으로 지인들의 피해액을 조금씩 갚고 나머지는 반드시 일해서 갚아나가겠다는 차용증을 써주고서야 숨을 조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30대 중반의 성인이 지잉징대는 꼴을 멀리서 소식으로 들으면 참으로 한심하면서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그런데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망해서 월세살이를 하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저희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원망 어린 소리들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긴 개벌은 남주겠습니까? 쉽사리 변할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 골치 아픈 상황에서 그나마 호재인 것은 제가 아버님의 말을 듣고 예전부터 아름아름 모아두었던 땅값이 풀쩍풀쩍 계단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거짓말 안 하는 땅으로 투자를 제대로 배웠네요. 게다가 사업도 요즘 잘 풀리고 있대요. 며칠 전에는 일본하고 큰 계약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내 덕이겠니? 다 너희가 욕심을 덜 부리고 노력한 결과인 것을. 사람이 돈만 쫓으면 돈 귀신이 잡아가지만 안전하게만 간다면 적당한 수익은 먹여주는 게 세상 이치더구나. 아버님은 비록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하셨지만 세상을 살아오신 지혜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스트레스 덩어리였던 서방님 내외를 경험해보니 욕심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고자 할 욕과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욕심이란 단어가 그들에게는 그저 욕되는 마음일 뿐이었겠죠. 서방님네도 부디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깨닫고 욕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부디 지혜로운 투자로 행복한 자산을 일구시기를 바라면서 긴긴 사연 이만 줄일까 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